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 진행을 맡은 청주시정연구원 경영지원부장 이정미입니다. 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세미나 시작에 앞서 진행 순서를 제가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분의 주제 발표, 그리고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제 발표는 먼저 인구 이동으로 본 오송 지역의 경쟁력과 과제, 두 번째, 지속가능 교통체계 도입을 위한 대응 방안, 세 번째, 지방시대 특례시 제도 개선 방향,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시대 청주시 시민 안전을 위한 위기관리 정책 방향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청주시정연구원 최성주 수석연구위원께서 인구 이동으로 본 오송 지역의 경쟁력과 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주로 이제 인구 이동 자료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구 변화라든가 인구 구조, 인구 동태, 차량 통행, 정주 여건 현황 등의 자료를 기초로 오송 지역의 경쟁력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오송 지역의 개발 여건을 보시면 2008년에 오송 생명과학단지, 이제 오송 일산단이라 부르죠. 오송 일산단의 준공을 시작으로 내년에 2025년 9월에는 청주 오스코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오송 지역은 한국의 신도시 개발에서는 보기 드물게 장기간에 걸쳐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송에는 보건의료 관련 정부기관, 바이오 관련 민간기업, 대학, 연구기관, 혁신기관이 다수 입지하고 있으며 충북 도내에서는 가장 빠른 사업체 증가와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성장 지역입니다. 그러나 산단 개발을 통해 주택이 공급되고 있으나 생활 인프라의 공급에 시차가 발생하여 일부 정주 환경이 열악하고 그 결과 외부 통근율이 높다라는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인구 이동은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의 역동성과 지역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인구 이동은 전출 지역과 전입 지역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기타 환경적 수준을 포괄한 공간 효용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전입 사유가 6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사유는 직업, 가족, 주택입니다. 직업은 취업, 구직, 직장 이전 등의 사유로 이사한 경우, 가족은 결혼, 이혼, 분가, 독립 등의 이유로 이사한 경우, 주택은 자가 마련, 임대계약 종료, 재개발, 재건축 등의 이유로 이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오송으로의 전입 사유는 직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오송 전입 건수 중 직업 요인은 46.1%를 차지하고 있어서 가장 주요한 사유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에 이어 가족의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송으로의 주요 전입 지역은 충북인데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의 전입 비중도 20%에 달합니다. 세종, 대전, 충남 등 충청권에서의 전입 비중은 17%였습니다. 전입 지역에 따라 전입 사유가 상이합니다. 오송과 인접한 충북에서 전입한 경우 주택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경기, 서울, 대전, 충남의 경우에는 직업 비중이 높습니다. 세종에서의 전입 사유는 직업이 가장 높으나 주택, 가족 비중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송으로부터의 전출 사유는 직업이 가장 큰 요인이나 주택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송에서의 주요 전출 지역은 충북이고 세종으로의 전출 비중은 12.8%로 충북 다음으로 높고 경기, 서울의 순으로 높습니다. 오송으로부터의 전출 지역에 따라 사유가 상이한데 오송과 인접한 충북 그리고 세종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주택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에 경기, 서울, 충남의 경우에는 직업 비중이 높습니다. 대전으로의 전출 사유는 직업이 가장 높으나 가족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농촌공간 전략계획에서 분석한 결과인데 청주시는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생활레소시 기능시설 수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 80%의 시설이 동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서도 오창읍에 많은 시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체 760여 개의 기능시설 중에 약 270여 개가 오창에 집중해 있고 오송은 91개로 약 12%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오송읍 주민생활서비스 이용 행태와 이용 패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능시설별 외부 이용률이 높은 것은
보육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휴게시설의 순으로 나타나 향후 정책 우선순위 설정 시 중요한 시서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돌봄 문화 융복합센터, 세대 통합형 체육 활성화, 그리고 통합 놀이터, 스마트 보호 사업과 같은 과제가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에 충북도의 의뢰를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육 환경에서는 통학 접근성과 돌봄 시설, 교통 환경에서는 버스 운행 확대, 주차 공간 확충, 산단 순환 버스, 축사 악취 해소 등의 불편 사항이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택, 교육 환경, 교통 환경, 여가 환경 사업들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개선 사업, 그리고 개선 방안을 예시로 제안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은 결론입니다. 크게 두 가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송의 인구이동 특성을 고려하면 지역의 경쟁력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송은 바이오나 IT 등 전략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수도권으로부터의 전입사회 중 직업 요인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의 저출산 고령화의 흐름에서도 오송은 유소년 인구 비율이 높고 고령 인구 비율이 낮아 건강한 인구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주환경 저하에 따라 세종 등 인접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송의 생활레소시 시설 부족, 대중교통 부족 등 일부 정주환경의 미비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6가지 정책을 제언합니다. 첫째, 생활 인프라 중 외부 이용률이 높은 기능의 확충입니다. 오송 외부 지역 이용률이 높은 보육, 체육, 문화, 휴게 기능과 함께 주민 만족도가 낮은 교육과 체육 분야의 기능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의 공유지나 유해부지 그리고 유효시설의 활용과 시설 복합화를 통한 사업의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기업 경영활동 및 노동환경 개선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기업 애로사항 조사와 지원 정책 만족도, 기업 지원 정책의 개선점 발굴을 위한 조사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영 지원과 함께 상담, 처리의 원스톱 서비스 기능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오송은 산업단지 개발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지구별 그리고 기능 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송생활거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구별, 부문별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중심으로 지구별, 주체별 역할 분담, 재원 확보 등의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넷째, 청장년층의 정착 촉진과 생산 연령 인구의 신규 유입은 주로 교육 환경과 정규여건 수준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장년층의 정착 촉진을 위한 교육 및 문화 기반 구축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정주여건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성과 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사업 조정과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종합적인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고 성과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 구성, 모니터링 등의 시행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오송 지역의 전략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정주여건 개선 등에는 다양한 정책 주체들의 협력과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세종시의 행복도시 총괄 자문단과 같이 계획 조정과 통합을 위한 총괄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관련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청주시정연구원 이미섭 연구위원께서 지속가능 교통체계 도입을 위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지속가능 교통체계 도입을 위한 청주시 대응 방안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속가능 교통체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고 청주시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떠한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가, 그러한 식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일단은 지속가능 교통체계란 어떤 것인가, 실제로 2010년부터 국토부에서는 지속가능 교통 도시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세부적인 그러한 평가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요약을 해보면 일단은 맑고 깨끗한 공기를 위한 교통, 그리고 친환경 교통수단, 안전한 교통체계,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그리고 편리한 연계 교통 시스템, 그리고 비동력 무탄소 교통수단, 그리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교통, 이러한 부분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청주시의 인구와 종사자 수를 활용을 해서 청주시의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도시가 발전해 나가면서 점점 도시가 커져가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제로 이제 그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전체 건수는 감소를 하고 있지만 사망자 사고 건수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뭐 차대차 사고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실제로 보행자 사고 같은 경우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아주 높은 그러한 사망 사고 유형입니다. 그리고 법규 위반별 사망 사고를 보았을 때는 안전운전 불이행에 이어서 그 신호 위반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유형별 사고를 분석해 보았을 때는 교차로에서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청주시 교통사고 건수 같은 경우에 타 시도와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하였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그 교통안전지수 평가에서는 종합 2등급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그리고 교통문화지수 부분에서는 종합 B등급이지만 실제로 뭐 제한속도 준수나 무단횡단 같은 부분에서는 최하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보행자 사망 사고에 대한 그러한 개선안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스마트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교통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그러한 역할도 있지만 주변에 존재하는 보행자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그러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무단 횡단에 의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서는 무단 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전 차단발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 같은 경우는 화성시의 예시인데 화성시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무단 횡단율이 약 90% 정도 감소한 그러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맑고 깨끗한 공기라는 주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현황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에너지 부분에서도 수송 부분이 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송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실가스는 약 6.8% 정도로 이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충북 같은 경우는 3% 증가, 청주는 14.1%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실제로 승용차 부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나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차량 보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차량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던가 아니면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충전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승용차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한 차량 한 대 한 대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운송에 사용되는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화물차 그리고 뭐 시내버스라던가 경유를 이용하는 그러한 차량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나 아니면 청주시에 들어오는 그런 화물차들, 청주 시내에서 운행하는 화물차들을 친환경 차량으로 이제 전환하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뭔가 친환경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뭐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고 아니면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가 수립이 되느냐 그것은 사실은 아니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주시는
도시 발전 방향과 맞춰서 이제 1순환로, 2순환로, 그리고 최근에 3순환로를 전 구간 개통하여서 이렇게 방사형 도로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도심부 도로에서는 정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청주시는 81%의 통행이 승용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그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감률을 비교해 보았을 때도 청주시는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왜 승용차만 이용을 하게 되느냐? 실제로 한 예로 분석을 해보았을 때 오송역에서 청주시에 있는 충북대학교까지 오는데 버스를 이용하면 55분, 승용차를 이용하면 23분, 실제로 약 자동차보다 2배 이상 느린 그러한 대중교통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준공영제 운영을 통해서 버스 노선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버스 역할별로 이제 분담을 해서 버스 노선 체계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청주 같은 경우는 오송역이라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철도역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로 가는데 철도보다는 버스가 훨씬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오송역으로 접근하기 위한 교통수단들이 아직까지는 불편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시내에 있는 도심에 있는 고속터미널을 이용을 해서 버스로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 주변 충청권에서는 어쨌든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해서 이러한 각각의 철도 노선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적인 노선들을 한 그림으로 모아 보았을 때 청주시의 북서부 쪽에 주로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와 청주시 동남부와 대전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다른 광역 철도 노선 그리고 이러한 철도 노선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연계하며 그리고 도심부에서 통행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러한 청주시 순환선 구축을 한번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가능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보행자 안전 시스템 개발 및 추가 도입입니다. 현재 지속해서 이제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 개발을 멈추지 말고 추가적으로 많은 지역에 이러한 신기술들을 도입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입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는 단거리 통행 수단으로도 활용이 되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위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개인용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전략 도입. 개인용 이동수단은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자가용보다 빠른 대중교통 체계 구축입니다. 사실 자가용보다 더 느리고 그렇다면 대중교통에 큰 메리트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체계는 일단은 자가용보다는 빠를 수 있도록 그렇게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주시 통합 환승 서비스 구축입니다. 실제로 그냥 통합 서비스 시스템만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위해서 환승에 대한 환승 할인이라던가 각각의 시스템을 이용을 함에 있어서 연계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 발표는 청주시정연구원 오명근 연구위원께서 지방시대 특례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세미나에서 그 특례시 제도에 대한 담론을 제안하는 이유는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 그 전 세계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그리고 과거 행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그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체계가 지금도 과연 효율적일까? 현재 인구수 기준의 현 특례시 인정 기준이 수도권에 특화돼서 오히려 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등의 고민으로부터 사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그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균형 발전 취지로 낙후 지역에 대해서 재정 투입과 지원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었는데요. 혹시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청주시를 비롯한 그 전국 비수도권의 거점 기초단체에 집중적인 육성 정책이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특히 최근에 특례시 등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와 실질적인 권한들이 확대되는 분위기 속에서 청주시가 향후에 대응하는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례시 개요입니다. 특례시 지정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정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198조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입니다. 먼저 인구 100만을 충족하는 대도시가 지정 가능하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개정된 실질적인 행정수요, 지역균형 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례시 현황을 보면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수도권의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세 군데가 지정되어 있고요. 비수도권은 유일하게 창원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인구 100만 기준을 충족해서 특별시로 지정되어 있지만 현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인구 100만이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지금 적극적으로 이 기준 하향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과연 특례시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가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균특법,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주요한 사항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면적이라든지 층수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허가, 그리고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나 구급 등의 업무를 직접 할 수 있고, 지역개발 채권 발행, 그리고 택지개발 지구의 지정,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해서 변경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 제출할 수 있고요. 환경 개선 부담금의 부과 징수가 있으면서 그리고 산지 전용 허가의 절차 심사, 그리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물류단지의 지정, 해제, 개발 운영, 그리고 소방분 지역 자원 시설세는 시세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영리단체 등록이나 공익사업 지원에 대한 업무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특례시 관련된 이슈를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3월 25일에 용인 특례시를 방문하셨는데요. 거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 지정된 4개 특례시에 대해서 권한 확대를 하기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발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담을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 행정 운영을 위한 사무특례 법제화, 그리고 정부가 행재정상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셨고요. 중앙부처에서도 주택법 개정, 그리고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 특례시 이양,
고층 건물 건축 허가 시 도지사 사전 승인 제도 개선, 수목원과 정원 조성 계획 승인 권한 이양, 시립박물관, 시립예술관 설립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이관하겠다라는 내용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까지 구성을 하였는데요. 작년 10월에 4개 특례시가 이양 요청한 그 57개 사무를 검토하고 5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특례시 이양되는 추가 특례 사무를 확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특례시 수요를 반영해서 제도 개선 그리고 의견 수렴을 하는 등 제정안까지 6월 중에 마련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요. 하반기에 바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으로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현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특례시 지정인구 조항이 100만으로 묶여 있다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 시대이고요. 100만 이상 지정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기초단체는 사실상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봐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비수도권 도시 중에서 50만에서 100만 사이만 보더라도 우리 청주, 그리고 천안, 전주, 김해, 포항 정도가 해당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정된 창원 특례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구 기준 하향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균형 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비수도권 대상으로 특례시 지정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현행 특례시는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방의 자원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우려까지도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비수도권에 대한 특례시 지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법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추가적인 특례 사무 발굴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공공서비스 시책을 사실 시민이 누리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에서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권한과 책임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책임은 기초 쪽에 많이 묻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권한은 미비한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권한이 일단 어느 정도 확대가 되고 나면 그에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양되기 시작한 사무특례에 대해서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도시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간의 협력관계 형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특례시 논의만 하면 광역 쪽에서는 마치 모든 것을 뺏긴다라고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거부감을 먼저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중앙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 보정 수요를 개편해서 특례시 수요를 반영하는 등의 연구 내용들을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제198조 2022년도에 신설된 조항인데요. 일단 법으로 만들어는 졌습니다만 여러 가지 항목들이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지정된 사례가 전무합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수를 보나 면적으로 보나 전국적으로 가장 최상위에 있는 대도시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생활인구라든지 사업체 수, 자동차 등록 대수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수요를 분석해서 타당할 경우에는 청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주 특례시 지정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필요한 부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도시 그리고 광역 간에 조금 어떤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대도시 간에도 좀 통일된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차원의 통일된 법제 개정안을 도출해야 되는 부분이 일단 우선적인 과제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대도시 시장 협의회하고 저희 대도시 연구원 협의회 간에
어떠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정례회 등을 통해서 소통과 논의를 좀 일정하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대도시연구원협의회에서도 참고로 올해 그 공동연구 주제를 그 대도시로의 어떤 권한 이양에 대해 과제입니다만 연구 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 대도시 쪽에서의 부분적인 책임은 저희 청주시 쪽에서 맡기로 하였고요.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좀 의견을 묻고 자문을 받겠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비수도권 지역의 어떤 대도시 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입니다. 아까 창원 사례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청주의 케이스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좀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청주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오해를 좀 낳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창원 그리고 광역시가 없는 어떤 전주라든지 원주 같은 대도시들의 협력을 통해서 같은 일관된 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방자치법 특례 인정 기준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인구 조항만 있는데요. 아마 과거에 김병국 의장님께서도 한번 언급하신 걸로 제가 보도자료에서 봤습니다. 여기에 인정 기준에 인구 플러스 그 면적 조항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그 면적 조항이 균형발전 특별법에 보면 대도시 인구 30만 외에도 면적이 1000만 제곱킬로미터가 되면 대도시로 간주해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방자치법에도 좀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 청주시가 향후에 특례시 지정이 가는 길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그리고 도내 시군과의 어떤 이해를 좁히는 부분이 또 핵심 문제일 것 같습니다. 과거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옛날 자료를 보면 50만 인구 기준 완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2년간의 노력을 했는데 아시는 이유들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 어떤 오해들을 좀 풀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청주 특례시 지정이 도내에 미치는 어떤 효과 그리고 시군에도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좀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나머지 내용은 발표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주제 발표입니다. 충북대학교 이재은 교수께서 기후위기 시대 청주시 시민 안전을 위한 위기관리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그 여러 가지 통계들 제가 우리 청주시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쭉 새겨봤습니다. 화재 발생 건수도 보니까 청주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보면은 실화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문화 의식이 좀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좀 치중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사고 부문도 보니까 꾸준하게 이제 감소 추세를 보여오고 있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청주시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도시들을 보니까 청주시의 교통 문화 지수가 1위입니다. 가장 높아요. 많은 분들이 청주시가 이 교통사고가 많다 이런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나왔고요. 특히 그 운전 행태라든지 교통 안전과 관련된 지수들을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저도 역시 시민의 한 사람인데 이 보행 행태 점수 지수가 좀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낼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안전의 하나의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주시 홈페이지 그리고 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리 청주와 관련된 조례들이 어떤 게 있는지 특히
위기관리, 재난관리, 재난, 안전, 위험과 관련된 조례들을 쭉 한번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조례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미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좀 더 많은 조례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말미에 제가 제안을 좀 해놨습니다. 또 위기관리, 재난안전과 관련된 스워트 분석을 오늘 발표를 위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강점 요인으로는 우리가 인구 밀집 지역으로 인프라와 자원이 집중되어 있어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또 산업 기반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에서 빠른 회복 탄력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 또 교육 및 연구 시설이 지역 내에 많은 대학들과 오늘 또 개원 기념 세미나를 하는 청주 시정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위치해 있어서 기술 개발이나 연구에 유리하다는 점, 또 지리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강점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기반 시설의 노후화 현상이 있어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농촌 지역이 취약하다는 점, 즉 위기관리나 재난안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재난 대응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도농통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곽 지역의 그런 취약성이 좀 노정되고 있습니다. 또 위기관리 및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이 여전히 있더라. 그래서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 또 시민의 안전사업 참여 기회가 좀 더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약점들도 나름대로 분석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회 요인으로는 어떨 게 있을까? 인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중앙정부 부처의 관련 부처라든지 지역개발 지원 확대를 통해서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고 기술 도입을 하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협력 네트워크 구성이 구축이 가능하다. 즉 인접한 세종, 대전, 천안 등 지자체와 국내 해외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도 기회 요인으로 나오고 있고, 또 스마트시티 기술 도입이 가능해서 위기 대응 및 재난관리 시스템의 혁신이 가능하다. 그리고 관내 대학의 충북대, 청주대, 서원대, 교원대, 청주교대, 충청대, 충북보건과학대학 등 각 분야별 위기관리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기회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위협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 하면은 첫 번째는 기후재난으로 인해서 극한재난이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지난해에도 많은 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올해는 또 어떨 것인가, 아마 더 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협 요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안전에 소홀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이 재난 및 안전사고나 개발과 보존, 혁신과 성장 등에 대한 지역 내의 이 견해 차이가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나고 재난 대응 시에 협력을 저해할 수가 있다. 엊그제도 국가위기관리 포럼을 3월, 4월, 5월 세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엊그제 그 미국 재난관리 전문가, 또 일본의 재난관리 전문가 분들도 오셔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이야기가 이거예요. 자기네는 어떤 그런 재난이, 대형 재난이 터졌을 때 지자체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공무원들에게 너 잘못했으니까 처벌받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옆에 자치단체가 잘했으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왜 그렇게 그럼 다를까? 거기는 공무원이나 지자체장이 결코 재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안 했을 리가 없다. 열심히 했는데도 터지는 게 자연 재난인데 그걸 왜 굳이 처벌하라고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들었습니다. 우리 청주시도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둬야지
누군가를 구속하고 처벌하고 거기다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요, 공무원들이 이제는 재난관리 업무를 안 맡으려고 그래요. 이거 맡았다 하면 이거 뭐 맨날 구속되고 처벌될 텐데, 그렇다고 또 일을 안 한 거냐 하면 또 안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그 재난 상황에서 그 짧은 시간에 수십 통, 수백 통의 전화가 왔을 때 그거를 다 대응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한 군데라도 놓치면 처벌해라 이러니까 그럼 나 그거 안 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여기 그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님, 재난관리학회 회장님도 같이 포럼을 공동 주최하시고 뜻을 모았지만, 대한민국의 재난 대처에 대한 문화를 바꾸자라고 저희 회장님들하고 협의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계속 이런 그 부분들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매번 똑같은 처벌을 요구할 텐데, 앞으로 기후재난으로 극한재난이 계속 발생하면 그때마다 다 그럼 처벌하고 구속하고 그럴 거냐. 이제는 후진적인 그런 과거식의 그런 거는 이제 옳지 않다라는 게 우리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안전한 청주를 위협하는 위기에는 어떤 게 있을까? 이거는 이제 포괄적 안보 관점에서 위기 유형들인데요. 이런 많은 위기 유형들 중에 군사 안보 위기, 이건 좀 특수하니까 이건 빼더라도 국민 생활안전위기, 자연재난, 인적재난, 요즘 사회재난이라고도 하지만 저희 학자들은 인적재난과 핵심기반 마비재난은 분명히 구분돼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류가 되는데, 지금 청주를 위협하는 위기가 뭐가 있을까 하고 추적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감염병 위기, 기후재난 위기, 집중호우재난 위기, 태풍재난, 마약, 교통사고, 산불, 지진, 유람선 화재, 침몰, 범죄, 이게 어느 책에 있어서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씩 이렇게 뭐가 벌어질까 하고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중대산업재해, 환경오염, 초미세먼지, 융복합 기후위기, 건축물 붕괴, 항공기 추락, 우린 특히 공항이 옆에 관내에 있기 때문에 자살위기, 공사장 추락사고 위기,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이범석 시장님 또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뜻을 모아주셔서 재난대응 조직을 강화하는 개편안을 저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너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 위기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류 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생명, 인간의 근본적 권리를 존중하고 구현하기 위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위기관리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4가지 체계로 가고 있는데, 하나가 위기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예방 단계, 두 번째는 위험과 관련된 평가나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조직, 인력, 장비, 경보, 자원동원, 전문성 확보, 교육, 훈련, 연습과 같은 대비 단계가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대응 단계, 네 번째가 복구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분야를 연구하시는 우리 회장님들도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이제 우리 청주시도 대응 조직이 좀 더 강화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방 단계, 대비 단계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어떤 일들을 하셨으면 좋을지에 대한 제언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한 청주 만들기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지원해 주셔야 된다. 시정연구원에서, 즉 청주에 우리 시장님, 의원님들, 공무원의 안전청주를 위한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시정연구원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과거의 위기, 우리 지역의 재난, 위험, 안전, 재해, 사고를 분석하고 미래 안전을 위한 통계 분석을 해주셔야 된다. 잠시 후에 제가 또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통계 작업이 얼마나 정확하고 치밀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 생성을 위해서 이 생활안전위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 자연재난, 인적재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를 계속해서 분석하고 정리하고 의원님들께 이걸 또 보내드리고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청주시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통계로 보는 청주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공행정재해 파트가 있는데 그 공공행정재해 파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공공행정재해인데 실제로 우리 재난이나 안전사고와 관련된 통계는 딱 두 가지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교통사고하고 화재 발생 두 개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제 시정연구원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후위기 시대 안전한 청주를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시고 할 때 이 조례를 시정연구원에서 지원해 주면 훨씬 더 정교하고 좋은 조례들이 전국 최초로 또는 모범 사례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조례를 기존에 있는 조례들을 쭉 보여드렸는데 앞으로 추가돼야 될 조례들 저도 이거 쓰느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어떤 걸 좀 드려야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하실까 해서 사소한 것 같지만 노인 낙상 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집에서도 이런 노인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치를 해준다든지 하는 조례들, 교통사고, 어린이 놀이터, 학교 안전, 외국인 이주 여성 노동자, 임산부, 장애인, 또 신용불량자, 자살, 초중고 학교 시설물, 식품안전, 생활건강, 또 위기관리, 재난관리와 관련해서도 자연재난의 피해 예방이라든지 인적재난, 피해자 생활지원, 다양한 유형의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진다면 아마 우리 청주시가 전국의 모범도시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청주의 가치와 제도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창출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우리 시정연구원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시청에 그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분들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평상시에 재난관리 교육도 한번 못 받고 정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막 와서 법률 보고 있고 배우고 있는 중에 7월 1일자로 인사발령 와가지고 15일 날 사고 터지고 책임지고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저도 여기가 고향이니까 누가 이제 누구를 욕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심정으로 시정연구원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이런 전문성 함양이라든지 이렇게 전문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또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인프라와 자원의 최적화및 현대화, 또 지역사회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는 역할,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 지속가능한 재정 전략 개발, 중앙정부로부터 또 어떤 재원을 끌어올 것인지, 또 지역사회 참여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제 청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맡고 있습니다만은 그 재해 없는 안전한 마을 사업 같은 거 있거든요. 그 시민이 직접 참여를 해서 만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도 몇 푼 안 돼요. 한 1, 2억 정도. 그걸 더 확대하고 시민들이 직접 한번 우리 마을을 안전하게 만들려면 뭘 고쳐야 되고 우리가 뭘 교육받아야 되고 하는 걸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시정연구원에서 개발해가지고 마을 단위로 보급한다든지 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0만 자족 도시 글로벌 명품 도시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게 이범석 시장님 얘기는 꿀잼 도시입니다. 아까 김병국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꿀잼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안전한 도시가 함께 갈 때 진짜 꿀잼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네 분께서 발제를 해주셨고요. 오늘 주신 의견들은 저희가 꼼꼼히 메모를 해서 저희 시정연구원의 연구 과제로 이렇게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정연구원은 지역 종합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청주시 중장기 발전과 시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그 지역은 무한 경쟁 체제로 돌입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청주시정연구원이 진짜 지방시대 청주를 넘어서 100만 자독도시 청주로 발돋움하는데 그 기여를 할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도농통합 10주년 또 기념과 저희 청주시정연구원 개원 기념 그 세미나를 개최를 했는데 늦은 시간까지 많은 그 고견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에 임해주신 토론자분들과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내어주신 의견은 청주시가 100만 자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큰 바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토론자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열정을 시정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 청주시정연구원은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주시정연구원 개원기념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